친구들 안녕. 자, 반갑습니다.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왕정 2, 절대왕정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절대왕정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대왕정의 개념을 공부를 했지. 자, 우리가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절대왕정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위치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봉건 시스템 위에 세워졌던 봉건 국가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현대의 국민국가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왕정 시스템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면은 가운데 있는 권력을 가졌던 중앙집권적인 힘을 가진 절대군주를 뒷받침하는 것은 두 가지 관료제랑 상비군이라고 하는 체제가 딱 뒷받침하고 있었다. 관료제, 여러 명의 관료 시스템,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비군이 절대군주의 권력을 밑에서 뒷받침하고 있었고,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배경으로는 중상주의가 있었다. 중상주의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라면서 절대군주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절대왕정 시스템을 뒷받침했던 것은 누구냐? 당시에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시민 세력이었습니다. 이 신흥 시민 세력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절대군주를 지원하게 되고, 절대군주는 다시 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역 독점권 등을 신흥 시민에게 주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기존의 봉건 귀족 사이의 세력의 균형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만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던 것이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럽 각국에는 어떤 절대 왕정 국가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왕정, 각국의 절대 왕정의 사례를 되게 소략하게 보는 걸로 양이 좀 줄어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깊은 내용보다는 그냥 각국에 어떠한 지도자가 있었는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유럽 지도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유럽 지도를 중학생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지리적인 개념을 알아가면 좋습니다. 자, 유럽 하면은 제일 먼저 섬, 영국 먼저 찾고,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어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아래 튀어나온 나라 에스파냐, 스페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밑에 장화 모양으로 된 데가 이탈리아고, 그 옆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가 그리스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제일 특이한 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영국 아래 넓은 지역에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위 프랑스 옆에가 독일이다. 이 정도 생각해주면 뭐 중학생 수준에서 지리적인 개념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이쪽 동쪽에 멀리 엄청 큰 나라 러시아, 뭐 이 정도 체크를 해주면은 뭐 아직까지는 지리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절대 왕정 공부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각 국가랑 국가의 절대 군주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 국가가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니까 지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봐놓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은 5개의 나라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이랑 동유럽으로 나눠서 서유럽부터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울 나라는 에스파냐 되겠습니다. 절대 왕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지 간에 중앙 집권적인 국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 집권적 국가가 성립하지 않으면 절대 왕정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에스파냐를 왜 제일 먼저 배우냐?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중앙 집권화가 먼저 됐던 나라가 에스파냐입니다. 그럼 에스파냐는 왜 중앙 집권 국가가 빨리 되었느냐? 그거는 바로 재정복 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복 운동은 뭐냐?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이다. 우리 서아시아 역사 배울 때, 이슬람 역사 배울 때 우마이야 왕족, 후우마이야 왕족 이런 애들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 이베리아 반도의 남부 지역을 지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을 이슬람 애들한테 빼앗겨 있었는데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위쪽에서부터 그리스도교 세력들이 남하하면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재정복 운동이고 이렇게 외부 세력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는 똘똘 뭉치게 되겠지. 그러면서 에스파냐의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에스파냐의 절대군주는 누구냐? 바로 오늘 첫 번째 배울 인물, 바로 펠리페 2세가 되겠습니다. 동글뱅이 1번으로 할게. 펠리페 2세. 자, 펠리페 2세는 신대륙에 있는 식민지랑 유럽 내 왕국의 총독을 파견하는 등의 중앙 집권을 더욱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대륙이 엄청 많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금이랑 은이 막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좀 손쉽게 국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온 돈을 바탕으로 무엇을 육성했냐? 무적함대라고 하는 해군 부대를 육성했습니다. 당시 해군 부대의 별명이 무적함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유럽 지역만 하더라도 펠리페 2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땅이 상당히 넓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베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역까지도 펠리페 2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적함대는 뭐 하는 애들이냐? 얘네들로 그냥 뭐 배만 만들고 놀았냐? 아니라 무적함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미 유럽 내부에서는 펠리페 2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고 이 유럽 전체를 압박하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였냐? 바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세력,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호시탐탐 유럽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 오스만 제국과 유럽의 펠리페 2세가 한번 빵 붙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의 레판토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레판토 해전인데 이 해전에서 무적함대가 오스만 제국을 격파함으로써 오스만 제국, 이슬람 세력의 유럽 침공을 펠리페 2세가 막아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지? 자, 그래서 펠리페 2세 때는 전 세계에 걸쳐서 스페인이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고 스페인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에스파냐라고 얘기하면은 막 세계 최고 강대국 이미지는 아니잖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하면은 뭐 미국이 딱 떠오르고 그러지만 이때는 스페인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어. 식민지의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뭐 포르투갈로 이제 시작된 거긴 하지만 인도 지역에 많은 그런 식민 기지를 건설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지역도 스페인이 차지했었던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펠리페 2세 스페인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글뱅이 2번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입니다. 여왕. 지금 그림이 상당히 중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여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자입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1세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은 국가와 결혼하였다. 나는 잉글랜드와 결혼하였다. 뭐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영국의 지도자고 참고로 재미삼아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펠리페 2세가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독신이니까 엘리자베스 1세에게 결혼하자라고 이제 혼담을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차였다고 해야 될까요? 거절당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막 좋아해서 고백했다가 차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 옛날에는 국가랑 국가가 이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국가가 한 군주의 그 개인 사유물 같은 거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국가가 막 합쳐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도 뭐 엘리자베스 1세를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엘리자베스 1세와 결혼함으로써 유럽 내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영국에까지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검은 속내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펠리페 2세의 그런 결혼 요청을 거부했던 뭐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재미로 알아두세요. 자,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됐을 때의 영국 상황을 보자면은 영국도 바다에 있고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끊임없이 바깥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이미 스페인이 아메리카 지역의 서인도 제도와 남아메리카 지역을 진출을 선점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에 영국은 아무리 잘해봤자 뒤에 따라가는 후발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식민지와 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에스파냐의 배를 영국의 해적들이 신나게 약탈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그 영화가 딱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막 배를 약탈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영국의 해적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배를 약탈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야. 그래서 영국에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너네 해적 관리 좀 해라. 너희들 해적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영국 정부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뭐 해적들을 소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적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선택했던 게 정말 웃긴데 엘리자베스 1세는 유명한 해적 대장인 드레이크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오히려 기사자기를 내리면서 앞으로 계속 바다에서 스페인을 열심히 견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되게 특이한 사건이지 그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뭔가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지가 않고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어. 아,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어느 나라랑 관련된 거냐를 봤을 때 영국이라고 찍으면 절반은 맞더라.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 그냥 농담 삼아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드레이크를 해군 기사로 임명을 하게 되고 당연히 에스파냐의 불만 더욱더 커졌을 겁니다. 결국에 영국과 에스파냐의 세력이 한판 붙게 되는데 이때 스페인에 바로 그 무적함대가 출동하지만 그 이름이 무적함대인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1세가 승리를 하고 무적함대가 패배를 합니다. 약간 좀 모순적이다 그지? 무적함대인데 패배를 했어. 자 그래서 스페인의 전성기가 여기서 확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페인과 영국과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하면서 스페인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최고 강대국의 지위에서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이제 영국이 팍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국은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지.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영국이 이쪽 지역은 이미 스페인이 많이 장악을 했으니까 주로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많이 확장하는 모습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국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 이외에는 또 어떻게 했냐? 아래로 뺑 돌아서 어디로 갔냐? 인도에 적극적인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다가 그 유명한 회사를 창설하게 되니 우리가 신항로 개척에 결과할 때 배웠었던 동인도 회사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엘리자베스 1세 때야. 그리고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설립됨으로써 영국이 인도에 영향력을 갖게 되고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력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동인도 회사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뭐 미국의 탄생, 그 다음에 인도의 지배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이 엘리자베스 1세 때의 스페인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정말 위대한 왕이겠다. 그지?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왕은 프랑스의 루이 13세, 14세 되겠습니다. 동글뱅이 3번 쳐놓고. 자, 루이 14세. 엘리자베스 1세가 지문 국가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명대사를 남겼다면 태양왕인 루이 14세는 뭐라 그랬냐? 짐이 곧 국가다. 나 자신이 곧 국가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별명이 태양왕이야. 얼마나 권력이 셌는지 알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왕권 신수설 그리고 중상주의 같은 것들을 아주 전형적으로 활용을 했던 유럽의 가장 전형적인 절대 왕정의 절대 군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 그래서 전쟁을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국력을 소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절대 군주로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만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선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축조합니다. 굉장히 사진이 멋있는데 선생님도 안 가봤어.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여행을 슬슬 내년부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백신도 맞고 이제 그러면은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어.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 내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게 루이 14세가 되겠고 이 영향력은 유럽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대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신대륙 하면은 미국 지역의 영국 그리고 남미 지역의 스페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 땅이 이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영국의 식민지는 동해안 지역에 이만큼만 있었고 사실 그 안쪽 미국의 내륙 지역에는 프랑스도 굉장히 많은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지역을 탐사하고 진출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했던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미국에도 있고 이 시기에도 이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이지애나라고 불렀는데 이 루이지애나 루이 뭐겠습니까? 루이지애나가 루이의 땅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 신대륙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서유럽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유럽에서는 서유럽이 조금 더 동유럽보다 발전이 빨라. 서유럽에서는 도시나 상공업이 일찍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좀 더 중세적인 시스템이 일찍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절대 왕정도 좀 더 빨리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나 상공업의 발달이 조금 더 더디고 아직도 농업 경제 시스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발전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유럽에 있었던 유명한 나라 2개 공부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부할 나라는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 국가랑 다르게 우리가 옛날에 중국사 공부할 때 쓰던 몽골 원나라 기억나지? 그 몽골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또 사실 러시아야. 그래서 약 200에서 300년 정도 몽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지. 물론 이 시기에는 몽골의 지배를 떨쳐낸 지 벌써 100년 이상이 지난 시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발전이 더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절대 군주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표트르 대제 동글뱅이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큰 왕이었나 봐. 젊었을 시절에 유럽에다가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유럽에서 많은 기술을 배워오게 시켰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하들만 보내고 신하들만 보내면 좀 못 믿어왔나 봐.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사절단에 잠입을 해가지고 직접 유럽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등의 아주 왕성한 그런 정치가였어. 그래서 프로이센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대포 쏘는 방법을 배운다던가, 네덜란드에서는 뭐 조선수, 목수 이런 걸로 일을 한다거나, 영국에 가가지고는 수학, 기하, 해군 기술 등을 습득해오는 등의 아주 약간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왕인 것 같아. 그래서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황제가 아닌 척, 나는 그냥 일반 귀족인 척 이러면서 이제 기술을 배워왔다고 해.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그의 키가 203cm였다가 너무 크잖아. 그치? 지금도 엄청 큰데 이 시기면 엄청 얼마나 크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럽의 나라들도 이 왔던 사람이 표트르 대제인 걸, 러시아의 왕인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황제인 걸 알아버리면은 뭐 이렇게 대접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런 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애써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럽을 잘 돌고 러시아로 돌아가서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 바로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개혁했냐?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러시아를 어떻게 개혁했냐? 서유럽 스타일로 바꿨다. 서유럽화했다. 우리 동유럽의 러시아는 너무 발전이 느리다. 우리도 다른 서유럽처럼 스타일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시했던 게 뭐냐? 귀족들의 수염을 자릅니다. 서유럽은 이미 이 시기에 복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근대화되어 있었는데, 막 수염도 짧게 자르고 옷도 굉장히 세련되게 입고. 근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약간 아직도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런 외형적인 부분부터 바꿔나가자라고 해서 서유럽화를 추진하고 그의 일환으로 막 수염 같은 것도 자르고 복장도 바꾸고 했던 게 표트르 대제 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막 근대화해야 되고 우리나라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발령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국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런 거랑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단 개혁을 스타트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누구냐? 바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의 이름은 다 들어봤는데 왜 독일이라고 안 하고 독일을 괄호해 놓고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 이름을 썼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프로이센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자, 이 시기를 프로이센이라고 선생님이 여기를 얘기한 이유는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게르만족이 침입하면서 로마가 멸망하고 그 중에 프랑크 왕국이 이 지역에 세워졌다가 프랑크 왕국의 까르로스 대제가 죽으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어. 되게 옛날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 그지? 근데 그 중에 서프랑크 왕국은 지금의 프랑스로 잘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동프랑크 왕국, 지금의 독일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은 이때 쪼개지고 나서 계속 통일이 안 되고 계속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18세기 독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정도로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힘을 가졌던 곳은 이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세력,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국가인데, 나중에 독일을 통일하는 건 오스트리아가 아니야. 그래서 이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해서 나중에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 독일 통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프로이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독일이 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 프로이센의 군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독일 통일 과정도 이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열되어 있는 독일 그 중에 프로이센의 군주가 프리드리히 2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이센을 개혁해서 프로이센을 발전시키고자 했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깨어있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고문을 폐지하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뭐 산업이나 상업 같은 거를 육성시킨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지. 특히 프리드리히 2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는데 군주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태양왕 루이 14세랑은 상당히 반대가 되는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이런 프리드리히 2세의 좀 깨어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프리드리히 2세를 그냥 절대군주가 아니라 계몽 절대군주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각국의 절대왕정을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럽의 주요한 국가들이 지도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각 국가의 절대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절대군주의 업적을 세세하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양이 줄어들었어. 자, 그래서 에스파냐에 누가 있었냐? 펠리페 2세가 있었고 펠리페 2세는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적 함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패배당하게 되지.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영국은 본격적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인도에는 동인도회사를 건설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태양왕이었고 중상주의를 아주 잘 실천을 했던 사람이고 베르사유 공전을 만들기도 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서유럽화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는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프로이센을 개혁했습니다. 참고로 프로이센은 나중에 독일을 통일하는 독일의 여러 개의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봉건국가, 절대왕정, 국민국가 순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이 절대왕정에서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 뭐 과학혁명, 사회계약설, 그리고 계몽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